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ICT 기반 모빌리티 사회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모빌리티 사회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등장하는 시민의 새로운 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연 모빌리티 사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겠죠. 과연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면은 이 모빌리티 사회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모빌리티 사회의 장점은 다양하게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물질재화만이 아닌 정보재화의 이동성이 강한 모빌리티 사회에서 네트워크 연계성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시 정보 연계성입니다. 시민들 간의 각종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될 거라는 것이죠. 특히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기기와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저렴한 기회비용으로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제가 어떤 정보나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수입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적 비용이 포함될 것이고 물질적 비용 플러스 여기에 희생되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공유가 쉽다는 점은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모빌리티 사회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 이동하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이미 보편적인 모빌리티 사회의 강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이동을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즉 과거에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활자화된 종이, 특히 신문이나 잡지, 책 등을 읽는 것에 그쳤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말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동하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이 모빌리티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거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정보통신 기술이 강화되면서 이 모빌리티 사회의 네트워크 연계성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그리고 친구의 친구, 반드시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연계를 쉽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른바 6단계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6단계를 거치면은 다 연결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조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에서의 6단계의 법칙은 보통 4.5단계, 최근에는 3.5단계까지 그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내가 아는 사람은 당연하죠. 내가 모르는 사람도 결국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등장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알고 있는 친구와 연계는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친구의 친구, 그리고 사회 유명인사, 내가 모르는 사람과의 연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빌리티 사회의 특성은 더욱 잘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은 면대면의 오프라인 만남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메시지라든가 댓글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활용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확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네트워크 연계성에 강화는 저렴한 참여 비용. 역시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해져요. 그럼 집단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모바일 기반의 연계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민운동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16년에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보이듯이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시민들은 저렴한
집단 참여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치권에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치권에 표현하기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저항을 할 수 있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ICT 기반 모빌리티 사회의 시민 정치 참여 방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2016년에 있었던 한국의 촛불 집회의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이 촛불 집회에서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집회에 모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이 집회 장소에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언제 참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인해서 저렴한 참여 비용,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네트워크 평판 체계라는 게 구축됐습니다. 평판, 영어로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평판이란 뭐냐? 자신에 대한 평가죠. 이 평판 체계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평판 체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다면은 바로 신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물건을 구매하거나 책을 구매할 때 별표라든가 좋아요 마크가 붙어 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별표 마크가 더 많이 붙을수록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구나.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죠. 평론가들의 별표가 더 많을수록 더 좋은 영화구나라고 평가를 하죠. 이게 바로 평판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정보의 평판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가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평판 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추천수, 그리고 뭐 좋아요, 이런 것이 평판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는 뉴스를 볼 때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것은 참 좋은 글입니다라는 평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어서의 글을 읽을 때 거의 좋아요 표시를 한다든가, 이모티콘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평판 체계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보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평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정보,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정보통신 기반의 모빌리티 사회에서의 정보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평판 체계가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의도적으로 누군가 어떤 집단이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이것이 네트워크 평판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CT 기반 모빌리티 사회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특히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정보의 이동성이 강하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확산도 빨리 돼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정보의 이동성이 강하고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확산이 잘 돼요. 그러다 보면은 타인의 개인정보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미리 조사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입는다든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 분위기의 카페,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미리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타인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면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모빌리티가 강하고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운 그러한 면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원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강한 정보 이동성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타인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 나의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 정보의 과다한 사용이 폭력의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보 이동성이 강하면은 타인에 대한 허위 불법 정보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허위 정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중상모략을 하는 불법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폭력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자체 필터링이 강화되면서 뭐 욕설, 비속어 이게 사전에 좀 체크가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소셜미디어라든가 정보통신 그 환경에서는 사이버 폭력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정보통신 기반 모빌리티 이동성 사회의 과도한 연계성. 너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피로감을 가중시킬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휴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저녁 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SNS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특히 내가 원하지 않은 정보가 수신되어 있을 때 그 피로감은 약간 짜증스럽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좀 시간이 늦은 시간에 오는 것도 약간 피곤한데 내가 굳이 원하지 않은 정보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피로감이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즉 과도한 연계성으로 인해서 피로감은 네트워크상에서 종종 나타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적인 영역의 정보 이동과 사적인 영역의 정보 이동이 혼재되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혼재되어 나타난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구분을 해놓아야 돼요. 근데 구분을 해놓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이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연계,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연계가 혼재돼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불법 허위 정보, 역시 가짜 뉴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정보는 이동성은 향상됐는데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구분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ICT 기반 모빌리티 사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불법,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이 네트워크 연계와 정보의 강한 이동성으로 급격히 확산되기도 한다는 거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경우 정보의 이동성이 강하면서 점점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사실 이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것을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했는데 2016년 이게 올해의 국제 단어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이제 브렉시트 국민 투표의 가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서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고 해가지고 좀 진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대중에게 더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짜 뉴스를 양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결국 불법,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게 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겨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빌리티 사회의 장단점 속에서 모빌리티 시민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느냐?
그 전통적 개념에서부터 변화되는 개념으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시민. 자, 전통적 시민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나? 뭐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사회에서의 시민을 보통 전통적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반화된 명사로 근대사회에서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즉 도시나 국가의 구성원을 시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권리를 갖는 주체가 바로 이제 시민입니다. 이것이 점차 그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국민, 민 이런 개념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하고 아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민은 근대적 권리와 의무에 자각한 이른바 민, 백성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이고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다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은 어떻게 등장했느냐? 물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자유민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때 시민은 상당히 소수의 계급, 계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예라든가 여성, 외국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시민의 개념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바로 현대 시민은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른바 시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3대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 시기에 이 시기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민주주의 3대 혁명이 등장하는데 이 투쟁 과정에서 시민권, 천부 인권을 가진 바로 권리가 있다. 그 천부 인권이 바로 시민의 권리이다. 그 시민의 권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민권의 권리는 사실 헌법에 다 사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거주이정, 결사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할 자유가 있고 뭐 이런 자유들이 이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3대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 주권이 등장합니다. 이 주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바로 시민이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민은 민주주의의 가장 주인이고 바로 민주주의의 용어 자체가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죠. 바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바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백성, 즉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 체제가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시민의 역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인격적 존엄권이라든가 사유재산권, 뭐 참정권이 등장하면서 근대 시민권의 요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3대 혁명 이후에 시민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확산됩니다. 민주주의 3대 혁명 초창기만 해도 남성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명예혁명 이전에는 귀족과 일반민들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정권에서 보면 귀족들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의 세금의 기준에 따라서 5표에서 10표를 가지기도 하고 일반 시민은 1표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차별적인 참정권을 가졌습니다. 여성은 당연히 참정권이 없었죠. 그러던 것이 18세기와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최초로 미국에서 흑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유럽에서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여성에게 이제 참정권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보편적인 시민의 개념이 남성에만 한정되어 있다가 남성에서 흑인에서 여성으로까지 확대해서 오늘날 이 시민의 개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성민 모든 사람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확장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은 이제 객체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부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 시민과 대비되는 모빌리티 시민은 어떠한 시민을 이야기하느냐? 자, 모빌리티 시민은 전통적인 국가 또는 도시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고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근대적, 아주 수동적이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즉, 모빌리티 시민은 능동적이고 자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게 되는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의무를 다하는 시민, 수동적인 시민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나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시민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모빌리티 사회, 모빌리티 시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 시민의 개념과 모빌리티 시민은 조금 더 차이를 두어서 정교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 네트워크적인 특성과 그리고 모빌리티적인 특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야말로 모빌리티 사회의 가장 큰 촉진제이기 때문에 근대적 시민에서 21세기형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의 상들이 제기되었는데 모빌리티 사회의 시민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립한다면 앞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의 모빌리티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의하듯이 보통 모빌리티 사회의 참여지향적인 시민으로 이동성과 연계성을 가진 주체로서 소셜미디어 그리고 5G 등의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지향적인 시민이죠.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그리고 이동성과 연계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느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공간이 이동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즉 오프라인의 현실 공간과 함께 온라인의 가상의 공간까지 이동이 자유로운 존재, 바로 모빌리티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ICT의 특성을 반영한 모빌리티 시민은 바로 현대 사회를 생산, 경험, 권력, 그리고 문화적 과정이 네트워크되면서 작동되고 조종되는 사회이고 여기에 사회에서의 시민을 바로 네트워크 시민으로 카스텔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즉 기술 자체가 사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생산하고 경험하고 권력화한다는 것은 사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과정 자체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동되고 조종되는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시민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시민의 등장은 사회적 관계를 오프라인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의 가상의 영역을까지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 질서와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나 집단의 네트워킹 논리에 따라서 작동되고 조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단순히 공동체의 주권자의 개념이 아니라 모빌리티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조응하는 시민도 계속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공진화라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빌리티 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민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를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급격히 발전되는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형성되는 모빌리티 사회가 빠르다 보니까 시민이 여기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격차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리적, 공간적 이동 능력을 가진 이러한 네트워크형 모빌리티 시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주목해서 네트워크 연계성을 우리는 다차원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사회의 다차원적 연계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층적인 구조로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즉 정보의 이동이 한 방향 단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즉 내가 생산해낸 정보와 타인이 생산해낸 정보들이 서로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중첩적인 정보들이 누가 더 좋은 정보인가 서로 경합하게 될 것이고 그 경합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의 이동 그리고 인간의 물질적인 변화 역시 다층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모빌리티의 다층성이 다시금 재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